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민간경비론 이론 첫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모든 과목이 다 그렇듯이 의 혹은 이제 개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경비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이 경비라고 하는 개념의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비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 경비.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경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경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경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경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 개인의 자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그리고 신변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우리가 경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해드리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일을 개인이 원래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1절을 보시면 국가의 기능과 치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원래는 했던 일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영미법계나 대륙법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국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 1절에서 국가의 기능을 우리가 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1절 국가의 기능과 치안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제1차적 기능과 제2차적 기능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제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즉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적 기능을 보면 보호, 보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국가의 안보, 즉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나 안전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즉 외침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치안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제1차적 기능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2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기능입니다. 이 복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느 정도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일단 국민들의 삶을 유지시켜야 되고, 적정하게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복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 기능이 바로 국가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해오던 그런 기능들인데요. 최근의 추세는 과연 어떤 것인가? 최근의 추세는 1970년대에 들어서는 복지국가에 일단 진행을 해오다가, 근데 문제는 이 복지국가를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든가요? 경제, 고용,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어떤 이 공적인 조직들이 상당히 커져야 되고, 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려면 비용도 많이 그 공적인 조직에 이미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직들이 그런 비대해진 어떤 활동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그것을 약간 위축시켜가는 시기가 바로 1970년대 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즉 선진국 바로 밑에 있는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즉 개인에게 맡겨가지고는 더 이상 일단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공적인 어떤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런다 그래서 공적인 조직에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뜻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비용의 어떤 공적인 서비스의 어떤 미진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개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적인 조직에 그냥 무조건 돈을 퍼져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냥 서비스를 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칼을 대겠다는 거죠. 그 공적인 조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 있는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서비스에 칼을 댄 겁니다.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조직들이 그대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 중에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게 충분히 넘겨서도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민영적으로 넘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80년대 이후에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하던 일들을 민간 부분으로 이양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1980년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국가가 하고 있던 고유의 기능들을 국가가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던 일들도 일부 민간에 넘겨서 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능률적인 이런 효과를 거두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제 교정 서비스나 혹은 치안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치안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오로지 국가만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치안 유지 기능에 더불어서 사적인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오거나 혼합이 되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적인 치안 조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 검찰, 교정시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형사사법기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이런 기관들이 주로 이제 전통적인 공적인 치안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고 사적인 조직들이 여기에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 민간 경비 조직입니다. 그죠? 사적인 조직이죠. 결과적으로 누가 해야 될 일을 누가 이제 맡아오는 겁니까? 치안 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경찰이 하던 것을 누구에게 넘겨준다. 민간에 넘겨줌으로써 민간 경비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원봉사 조직들이죠. 자원봉사 조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언론 매체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조직들은 전부 다 사적인 치안 유지 조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사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혼성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치안 조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이 청원경찰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조직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성질과 사적인 성질이 둘 다 혼재하는 그런 어떤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청원경찰. 그리고 이제 경비업법 안에도 청원경찰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이 또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수경비원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은 사적인 성질도 있고 공적인 성질도 혼합되어 있어서 거기 교재에 보면 혼성적 치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지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제1절을 놓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원래 국가는요. 국가 자체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고 개인의 안전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유지 기능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지 기능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국가가 이런 기능을 다 하다 보니까 점점 비대해지더라. 그리고 비능률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개혁을 하게 됐고 개혁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기능 중에 일부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민간적인 성질이 강한 산업이 뭐다?
민간 경비. 그리고 이게 혼성되어 있는 성질도 있는데 그게 뭐다? 청원 경찰이나 우리나라의 경비업법 안에 있는 특수 경비라는 조직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은 민간 경비의 변천인데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민간 경비는 방금 전에 제1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경비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경비 안에 유사한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치안 유지 혹은 질서 유지입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바로 이런 개념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가 사실은 민간 경비의 개념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학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경찰의 개념, 그죠? 이 경찰의 개념과 이렇게 이 개념상 이해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민간 경비로 서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간 경비라는 개념에 앞서서 국가가 주로 담당해 오던 경찰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이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길게 진행해 오면서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상당히 변천도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꼭 대륙법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유법계에서도 있었고 대륙법계에서도 있었는데 자, 그런 개념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와중에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어떤 경찰의 개념을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개념과 더불어서 민간 경비의 개념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대륙법계에서의 경찰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륙법계입니다. 자, 대륙법계죠. 이 대륙법계에서의 경찰 개념을 제가 보고자 한 거예요. 이 경찰의 개념 자체,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공경비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 개념이 결과적으로 민간 경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제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2절 1번부터 2번 민간 경비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소개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륙법계라고 하는 나라는 주로 어떤 나라를 우리가 대륙법계라고 하냐면 독일과 프랑스를 전통적으로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대륙법계라고 하면 독일, 프랑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개를 해드릴 때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걸 일단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에 해당이 되는 이 대륙법계는 주로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나타났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 고대 국가죠. 이제 고대 국가 그러면 고대 그리스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고대 그리스는 가장 유명한 게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특히 폴리티아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들어있는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도시국가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구성원들, 즉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인들이 생명, 신체, 재산, 건강 이런 것들을 보존받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을 담보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체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 폴리스 안에 이 개념들이 이 폴리티아라는 개념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재산을 일단 유지하고, 자신들이 생존하고, 즉 생명 신체도 보존해야 되죠. 생존하고, 이런 모든 관리들을 하는 것을 폴리티아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고대 그리스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 것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고대에서는요, 시민이라고 제가 방금 발음했는데요, 시민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귀족들입니다.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일정한 신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일정한 신분자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자신들만의 회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원탁회의 같은 이런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되어지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일단 노예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단 집행을 시키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부분도 결정을 해서 거기에 수장이 먼저 선두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면 진 국가의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내가 지면 당연히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당시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방금 전에 그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지니까 노예가 돼서 사막에서 혹은 광야에서 뭔가 짐을 끌고 혹은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돌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고대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방금 오늘날의 우리가 말하는 경찰처럼 치안을 유지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 군대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이런 시스템 안에 묶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폴리티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일단 원용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시민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질서를 그리고 복지를 담당했던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고대 국가에서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적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개념이었죠. 오직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였던 겁니다. 오직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지금 오늘날 같으면 모든 헌법 또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는 정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게 바로 경찰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모든 정치적인 모든 헌법적인 테두리가 다 고대 국가에서는 폴리티아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고 그게 바로 경찰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넓은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죠. 물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 혹은 카톨릭적인 그런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은 뭐가 숨어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도시 국가의 탑이었습니다. 즉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흐름이 이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국가였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하고 헌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찰이라는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흘러서 두 번째 이제 중세 시대로 갑니다. 중세 시대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세 시대는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4세기부터 16세기 정도를 가리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를 가리킨다. 이 14세기에서 16세기의 정도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이 개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질서 유지 관련 개념이 독일로 전해졌고 이 독일도 그것에 의해서 개념이 지원해졌던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거 포함이 됩니다. 질서 유지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행정 전반이 이 안에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앞에 거하고 그다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질서 유지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국정 전반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국정 전반이 이 안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 이런 건데